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태웅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3, 4주 전부터 아마 여기 강의실에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할 때부터. 저 눈빛이, 뭐지, 저 사람. 이렇게 사귀다가 나가고 이래가지고, 놀랬을 텐데,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 캐피탈을 재작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창업을 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가 사원부터 시작했거든요. 심사역을. 처음에 삼성전자 잠깐 다니다가, 사원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렇게 월급쟁이를 하다가 이렇게 독립해서 창업을 한 거는, 대한민국 아마 저희가 처음 케이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월급쟁이를 하다가 사장이 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 저희 회사 이렇게 홈페이지고, 저희 회사 이름이 DSC인데, 그게 저희가 Dream Shelter Charit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한글로 하면 꿈, 쉼, 나눔 뭐 이런 건데요. 창업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회사를 경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항상 그것들을 할 때마다 왜 이거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창업을 할 때 뭐 돈을 어떻게 벌자 이런 얘기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같이 창업하신 분이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회사를 만들까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저 회사 네임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오너십을 이렇게 승계해 나가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 자식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오너십을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되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게 불행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쨌든 회사가 좀 저희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게 쉼터 같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왕에 회사를 하거나 하는데, 저희도 사실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까지 이렇게 된 거는 주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된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교수님도, 제 인생에 되게 많은 방향과 영향을 주셨고, 그런 분들의 영향 속에서 제가 이렇게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미력 하나마, 저희 회사가 회사에, 사회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첫 해 적자였어요. 나중에 또 벤처캐피탈 소개를 좀 설명을 하면, 한 1, 2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기부 활동들도 좀 했고, 저희가 올해 펀드를 만드는데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모교에서 일부 저희 출자를 하면서, 올해는 세브란스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도 저희가 좀 해서, 그 친구는 아마 좀 평생 저희가 좀 케어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1년에 한 달에 안식월도 있어요. 네, 나중에 후배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했고요.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어요. 공학을 전공하다가 삼성전자에 잠깐 가 있다가 98년도에 이제 벤처 캐피탈로 와서 벤처 산업의 흥망성쇠를 한번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엄청 미친 듯이 불붙었던 2000년 초반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나락에 빠진 벤처 생활도 봤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사람도 보고, 저도 이제 다른 업을 택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버티다가, 제가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되게 폈어요. 그건 정말입니다. 그게 우연인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서부터 제가 투자했던 거는 단 한 건도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만난 때 이후부터. 그리고 제가 바빠서 잠깐 한 몇 년 이렇게 휴학을 하다가 제가 재작년에 다시 이제 작년에 다시 와서 교수님 뵙고 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명 주는 베스트 벤처 캐피털리스트 상을 받았어요. 예, 현재까지 아마 제가 실리콘웍스라는 회사를 투자해가지고 절대 금액과 수익률이 현재 제가 아마 1등일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등인데 연대 후배 중에 이제 다른 회사 다니는 애가 카카오톡을 투자해가지고 걔가 아마 엑시시를 하면 걔가 아마 이렇게 1위로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가 될 텐데 아마 금방 제가 또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오늘은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고 사업화되는 전 과정에서 사실은
그 자금, 돈, 재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항상 필요해요. 물론 그 돈의 성격과 그 시기별로 돈을 주는 데들이 좀 달라지고 뭐 이렇거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금융, 돈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어떠한 자금 조달, 어떠한 기술 금융이 되게 좋은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보면 기술 금융 이꼴 벤처 금융, 뭐 벤처 투자 이게 이꼴로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술 금융의 한 7, 80% 이상은 벤처 금융 또는 뭐 벤처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언급은 하겠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은행 또는 뭐 정부 자금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일정한 조건과 매뉴얼들이 있어요. 되게 정량적인. 그래서 그것들을 맞춰서 그냥 가면, 뭐 시기에 맞춰서 가면 이렇게 대부분 되는 거고, 이 벤처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량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여자친구 고르거나 결혼하는 것과 되게 비슷해요. 예, 그래서 되게 다양한, 거의 모든 건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어디 나가서 체계도 별로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후반부에 중점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벤처 회사들이 있고 벤처 투자 회사들이 있고 그것들의 펀드의 성격들은 어떠하고 그들이 쭉 업무하는 프로세스는 어떠하고 어떤 관점에서 회사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투자하고 난 이후에 어디까지 이제 회수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펼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하는 와중에서 아마 벤처 캐피탈이라는 데에 대한 소개도 일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일상들이 어떤 일상들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은 되게 도전해보고 해볼 만한 되게 좋은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보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의 이제 기술금융 사례인데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회사가 작년 3월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왔어요. 저희가 오늘 기술금융에서는 단순히 그 좁은 의미의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사업화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딱 2번 만나고 7억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7억 원을 투자하고 쭉 있다가 이 회사가 어떤 인수합병 전략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9월에 다시 10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추가로 또 투자를 더 해줬어요. 아마 저희가 투자를 안 해줬으면 저 100억이 아마 안 모아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호기 있게 뻥을 쳤죠. 안 되면 우리가 100억을 다 해줄 테니까 나가 자신 있게 돈을 모아와라. 이래가지고 되게 금방 모였어요. 저희는 한 25억을 더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지지난주까지 해서 320억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아마 이 대표님이 오실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쫙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저희가 기술금융이 어떤 파트에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3년 작년에 회사를 투자할 때 저희 회사의 가치가 얼마였냐면, 저희가 200억 가치로 투자를 했어요. 기업 가치는 200억. 올해 4월에 얼마로 투자가 된지 아세요? 3천억 가치로 투자를 했어요. 카카오톡이 아마 저 정도 이렇게 스피드와 그래프로 아마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왜냐면 다 다음 주에 올 거니까 이렇게 하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 회사보다는 절반의 성공 사례예요. 절반. 이것도 저희가 투자를 회사인데, 제조업체인데 강화유리라는 회사예요. 강화유리를 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저희 회사는 어떻게 처음 발굴했냐면, 저희가 산업 분석을 하면서 발굴을 딱 했어요. 산업 분석을 하면서 발굴을 했고, 하면서 회사를 딱 처음 만났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면 10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40억밖에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분들과 2개월가량을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를 막 했어요. 최소한도로 할 수 있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40억을 딱 투자하고 공장을 쫙 세팅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터치스크린 시장이 확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0억을 더 추가로 투자를 받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30억을 해가지고 토탈가 130억이 조달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딱 했는데 요 60억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뭐가 있었냐면 지금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약간 패착이었는데 제가 판단을 해줬어요. 제가 판단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실패인 것 같아요. 그 판단은. 뭐가 있었냐면 삼성에서 쓰던 중고 에칭 장비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냥 다 깔면 80억 정도 되는, 100억 정도 되는 건데 한 10억에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가져와서 하게 되면 매출이 200억 정도 늘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글라스만 하려고 했다가 그냥 글라스에다가 뭐 아이티어 코팅도 하고 전극을 입히는 해서 센서 글라스를 만들면 매출 2배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을 투자하고 200억이 될 수 있으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 시장에 안 온 거예요. 안 오면서 사실은 그 10억 정도를 가지고 나중에 혹시 딜레이가 될 줄 모르니까 그 상황을 버티려고 했던 운전자금이 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조금 나이브하게 되게 빨리 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삼성 LG의 기술적인 레퍼런스가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된다. 철때까지 믿었죠. 맨날 당하면서 또 믿었어요. 아마 제가 투자가 되니까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이 딱 어떤 상태냐면 대기업의 매출의 그 PO 오더가 딱 나오기 직전 막 실사를 하고 있고 돈도 딱 다 떨어졌어요. 이번 달 월급 딱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말부터 돈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저 회사 때문에 막 돈 구하러 다니고 있고 아까도 와서 한 2시간 정도 밖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좋다. 니네 기술을 쓰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캐파를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파를. 또 한번 속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지금 어떻게 판단했냐면 전략적 투자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차하면 그 회사에다가 회사를 팔 수도 있다. 는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그렇게 이제 전략을 좀 바꿨어요. 예. 그래서 뭐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긴 한데 저런 단계별로 뭐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 그리고 양산이 되는 단계, 시장이 확대되는 단계 이런 단계들 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바이하기 위해서 뭐 인수자금 이런 것 등등에서 기술금융들이 이렇게 필요로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술금융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뭐냐면 뭐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로서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하나만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이 사업화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을 기술금융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 이 기술금융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그냥 일반 금융과 나눠서 보자면 기술에 대한 가치 또는 기술을 담보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돈을 빌려주든 돈을 투자를 해주든 이렇게 하는 금융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러프하게 구분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냥 금융회사가 무슨 신용을 담보로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하는데 그런 거와 다르게 이렇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단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 자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정책 지원 자금들을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발생할 때는 저희 같은 이제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전에는 보면 산업은행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들이 그냥 일반적인 은행보다는 조금은 정책적인 약간 이렇게 색소가 들어있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은행에서 안 되는 것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가면 대출 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에 대한 성격으로. 그래서 보통은 매출이 딱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굳이 은행에 대한 융자는 이런 기업은행 산업은행한테 정책금융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 시장이 확대될 때는 저희가 초기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도 있고 중후기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 또는 그냥 일반 은행들. 그때는 꼭 은행들이 이때는 돈을 안 빌려주고요. 이때는 돈이 필요 없을 때 막 돈을 빌리라고 막 이렇게 해요. 뭐 200억, 300억 쓰라고. 예. 그래서 저때 은행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대승소재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에서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매출이 발생해서 이렇게 증설 자금들이 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E&H라는 회사는 뭐냐면 글라스에다가 아까처럼 한번 I적 코팅을 센싱을 하고 난 다음에 필름을 붙이는 그 터치 기술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삼성의 G1 F. 그래서 거기서 F가 이제 필름인데 그 필름을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가 쭉 개발하고 삼성 이런 데 들어가고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자, 갤럭시 S가 이제 뭐 갤럭시 S는 G1 F는 아닌데 예를 들면 뭐 500만 개 한다. 니네 500만 개 정도에 그게 되냐? 이렇게 할 때 돈을 받아서 양산 자금을 딱 꾸려서 이제 쭉 가기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거 말고 또 이렇게 영업망들을 막 확대할 때 이렇게 돈을 받기도 하죠. 이 메디퓨처 같은 경우는 여성용 그 엑스레이 장비예요. 유방암도 진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수출하고 이렇게 막 영업망들을 확대할 때 그 은행하고 벤처 캐피탈 돈을 받아서 이렇게 그 확대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뭐 기술금이 왜 필요하냐? 지극히 당연하게도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나서 실제로 사업화가 되는 과정까지 시장에 대한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보통 회사가 창업을 하고 뭐 첫 번째 정보 자금을 일부 받더라도 사실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끝이거든요. 거의 끝인데 그 뭐 앞에서 아마 이런 뭐 데스밸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 조상항에서 거의 대부분의 70-80% 기업들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고요, 사실은. 그때 적절한 자금이 투여가 돼서 다시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금융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꼭 저 단계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까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과정에서 사실 기술금융이라는 것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체계들을 좀 보면 일단 정부에서 주는 각종 연구 개발비 등이 있어요. 저것들은 거의 모든 부처, 그리고 뭐 중소기업청 이런 데들에서 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 뭐 각각 뭐 기금들 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 리스크를 국가가 좀 안아주는 기술 개발에 대한 리스크들은 국가가 좀 안아주는 이런 자금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정부와 촉진기금이나 과학기술 기금이나 기부나 이런 데들은 아주 저금리의 대출. 이제 기부나 신보 이런 보증 기금들은 의외로 가서 기술만 갖고 이렇게 자금을 빌리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저쪽에서 뭐 기술을 보고 보증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담보나 아니면 매출이 일정 정도 발생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좀 문턱이 여전히 이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이런 기술개발 대출도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되게 많지 않아가지고요. 이 정도 매출이 안 나오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단계에서 사실 창업했던 회사들 저 단계에 뭐 개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 몇 명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는 데가 이제 정부 자금 받고 나면 그 다음 오는 데가 벤처 투자를 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걸 보고 실제로 진짜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벤처 투자 쪽을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뭐 그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뭐 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각각 정해놓은 다 그게 있어요. 각각의 룰이 있고 거기에 딱 넣어서 전산에 따라락 안 나오면 잘 안 주게 되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VC에 있는 펀드들이 쭉 보면 쭉 만들어지다가 2009년도에 되게 많이 만들어졌다 좀 이렇게 줄어들었죠.
2009년도나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아차차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 이래가지고 저때가 좀 돈이 많이 정부에서 나와서 약간 특이하게 좀 올라간 케이스고요. 2010년, 11년 나오다가 12년은 왜 적었냐면 저때가 대선이 아마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저럴 때 되면 또 공무원도 잘 안 움직여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다가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아직 2013년 100석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 넣었는데 작년에 이제 창조경제하면서 많이 뛰었어요. 거의 1조 가까이 돈이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VC는 사실은 경쟁이 치열해서 좀 어려운 시기인데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이왕이면 굳이 창업을 하신다면 올해, 내년 정도가 자금을 이렇게 땡긴다 이런 표현 되게 싸 보이죠, 그죠? 자금을 수혈받기가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좀 참고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벤처펀드를 이렇게 투자를 받을 때 벤처펀드에다가 출자하는 출자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출자를 할까? 왜냐하면 이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정부가 되게 제일 많아요. 정부가 제일 많고 연기금들이 되게 있고 저희는 운용사들도 돈을 일부 넣거든요. 펀드 전체에 얼마 이렇게 항상 넣기 때문에 저희 벤처 캐피탈도 있고 일반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요.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펀드는 서울시, 기업은행, 중기청, 저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청년 창업 펀드 같은 경우는 정부, 저희 아산 나눔 재단,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사, 저축은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요 단체들은 그 지자체나 이런 데들은 자기들 고유한 좀 정책적 목적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저희한테 돈이 들어왔을 때는 뭘 요구를 했냐면 20억을 출자해주면서 40억 원은 녹색 인증 기업에 투자를 해달라 이랬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자다가 막 슈렉 나타나고. 하여튼 그래서 녹색 인증 기업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걔네는. 그게 이제 목적. 그 20억을 하면서 그런 정책적인 활동들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법인들은,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IT 회사들이 이렇게 상장이 많이 돼 있잖아요. IT 회사들의 그 제품의 수명 주기가 되게 짧아요. 그걸 자체적으로 계속 뭔가를 개발해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관성도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찾을 때 저희를 좀 활용하기도 해요. VC 펀드에 넣어놓으면 저희가 매번 투자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우리 이런 회사 투자를 한다. 대신 이제 업무, 기업의 비밀이 새나가게 할 정도는 못하고요. 이게 되게 유관할 것 같다 이러면 되게 간단한 개요만 넘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오픈해서 알려드려요.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하려고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일단 트렌드도 파악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하고, 뭐, 돈까지 벌어주면 땡큐고, 이런 연기금들은 자기의 에셋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야 되니까 항상 대체 투자를 일부분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런. 실제로 요새는 대체 투자 쪽에서 수익률이 더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기술 금융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벤처 캐피탈을 거의 한 7, 80%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다른 금융 일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벤처 캐피탈 정의는 저렇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는데 경영 기반이 약해가지고 뭐 은행에서 돈 같은 거 빌리거나 뭐 이렇게 안 돼서 우리가 담보도 없이 실제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사면서 회사한테 돈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회사에 이제 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게 되냐면 회사가 쫙 성장을 해서 우리가 회사 그 주식을 우리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만 팔면 돼요. 그러면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게 주로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 되게 주식이 팔기 쉬워서 상장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M&A가 되거나
벤처 캐피탈의 목적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민간 기업이니까. 자, 그럼 보면 기업의 발전 과정과 자금 유치 등이 어떻게 좀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회사가 운영이 될 때는 이러한 부분이 다 필요하잖아요. 인사, 재무, 전략, 뭐 연구, 마케팅. 저기 시작하는 기업들, 초기 기업. 저거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한 명이 한 명. 창업자 한 명이 저 6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저거를. 예. 회사 커지면서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벌어서, 이거를 나눌 사람을 뽑아서 주기도 하고요. 돈을 투자를 받거나 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의 기업들이 몇 년 동안 돈을 잘 못 번단 말이에요. 카톡이 만들고 뜰 때까지 조금 걸렸고요. 몇 년 걸렸고, 한참 뜨고 돈을 벌 때까지 또 한 2, 3년 걸렸었어요. 게임이 나올 때까지, 전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카톡이 뭐 했냐면, 다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때 막 몇백억 적자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제일 초기 때는 엔젤 투자자나 정부 정책 자금이나 뭐 이런 초기 투자를 전문한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이 주로 하고요. 그 작년에 설립한 회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74,000개 정도, 74,000개. 작년에 상장한 회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8개예요. 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대충 설립했다가 IPO까지 가는데 0.05% 정도 되는 거의 0%라고 보죠. 사실은 요런 상황을 갖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가 사실 일방한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왜 다 이걸 하냐? 그 38개 상장되는 것 중에 대부분 내 걸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대부분 저희가 했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금 회사가 커져가면 이런 벤처 캐피탈 자금도 들어오고 실제로 연구 같은 과제, 정부 과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때는 큰 규모의 연구 과제들이 막 나와요. 막 20억짜리, 30억짜리 이렇게 나오고 조금 어떤 중요한 파트들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기 힘든 것들 좀 아웃소싱도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커지고 이제 IPO가 되고 나면 실제로 이런 일반적인 어떤 한 기업한테 돈을 받거나 한 은행한테는 계속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쭉쭉 받으려고 하죠. 회사가 상장을 하려는 이유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상장을 하면 저희 투자한 주식을 쉽게 팔 수 있으니까 상장을 하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장을 하는 가장 유일하다고 하기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금 조달이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고. 그 이외에 중견기업들은 마찬가지 이제 시장에서 뭐 유상자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조금 자세하게 초기 기업 이제 창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보통 회사가 쭉 했다가 돈을 계속 못 벌어요. 못 벌다가 어느 정도 손익분기를 딱 넘었으면 쫙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럼 돈 벌기 전까지는 주로 누가 투자해주냐? 가족, 친지, 친구 뭐 이렇게 가끔 러시안 캐시 리드코프 뭐 이렇게 아니면 명동 이렇게 명동까지 가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고요. 아마 명동의 이자율 곡선이 이거보다 빠를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그 이자율을 그래서 가급적 뭐 사업을 하셔도 그것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저 때는 정부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거든요. 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 있는 정책 그 정부 지원 자금 이런 것들이 쫙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떤 요건이 되고 이런 것도 쭉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사실은 요 단계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초기 기업은 사실 요 단계 전까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익분기를 너무 그냥 투자를 잘 안 해줬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심사역도 인간인지라, 리스크 지기 싫은 거지. 일종의. 조금 더 편해진 상태를 원한 거예요. 이왕이면 기술이 개발이 됐으면 하고, 이왕이면 시장에서 검증이 좀 됐으면 하고, 이왕이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네, 뒤로 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제 돈을 쫙 뿌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쭉 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리스크를 걸고 이렇게 투자업체를 이렇게 발굴하지 않으면 이미 저 단계에 가면 조금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앞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면 뭐 정치적 선호도랑은 무관하게 이렇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렇게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계속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게 곧 바로 대기업을 밀어주자 이렇게밖에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정책은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찌됐든 창업이 고용에 가장 좋은 효과라는 거는 이미 검증은 됐어요. 물론 창업한 데들 계속 어떻게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부의 초기에 대한 정책 자금 또는 초기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하는 자금들은 아마도 조금씩 이렇게 플럭션이 있겠지만 막 확 줄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않을 거는 같고, 실제로 이제 벤처 캐피탈, 벤처 펀드, 조합 출자자, 벤처 기업 간의 이제 구도들을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펀드를 만들면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또 정해진 금액만큼 투자를 또 잘 해줘야 저희가 다음에 또 펀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사업에 맞는 펀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가면, 이왕이면 그냥 있는 펀드보다 훨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이렇게 사업 이렇게 쭉 뭐 기술들 봤는데, 예를 들면 무슨 바이오를 하는 거다. 그럼 예를 들면 이왕이면 바이오 전문 펀드를 가면, 게다가 무슨 초기 기업 바이오 전문 펀드 이렇게 되면 더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벤처 캐피탈이 오로지 너의 수익률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항상 저희가 펀드 심사를 할 때 보면 소진율 이런 것도 막 보거든요. 왜냐면 정부는 돈을 이렇게 벤처 캐피탈, 벤처 펀드에 넣어가지고 빨리 이게 투자가 돼서 고용도 늘리고 그 산업이 발달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꽉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진율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스트라이크 존이 들어오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펀드에 투자한 벤처 기업들은 요즘 펀드에 붙는 이름들이 이런 이름들이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갖고 펀드를 만들고요. 저희가 투자를 한 다음에 회사를 사업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 공개가 됐던, M&A가 됐던, 또 다른 형태로 지분 매각이 됐던 해서 이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를 해서 이렇게 출자를 해주는 분들한테 돈을 드리면 잘 벌어주고 시킨 대로 잘하면 또 잘했다고 주는 거죠,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노후가 이제 저도 이제 노후가 잘 보장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보면 펀드에서 저렇게 이제 초기 기업 전문 펀드 이렇게 되면 펀드 100억 중에 한 60%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펀드 이름이 붙어 있으면 저런 기업에다가 그 회사 갖고 있는 펀드의 60%는 반드시 저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초기 기업에 대한 정의는 뒤에 나오겠지만 설립한 지 3년 미만 또는 3년이 지났어도 회사의 매출이 10억이 넘지 않는 기업들은 초기 기업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 기업들을 저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기 기업 펀드를 갖고 있는 벤처 펀드들이 쫙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거 맨날 사람들 찾으려고 날린 자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딱 보셔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 창업하시다가 어디를 저기를 만나고 싶다 이러면 꼭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데인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것까지 제가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년 창업 초기 펀드다. 이러면 뭐 설립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아까 매출액이 10억 넘지 않은 저 1, 2번 중에 하나가 꼭 만족이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청년의 기준은 대표이사는 39세 이하, 만 40이 넘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까 초기 기업은 3년 미만이면 되고요. 뭐 요새 1인 창조기업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펀드도 있고 대학 펀드도 있고 이렇게 엔젤 펀드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벤처 캐피탈 투자 심사 과정이 있고 제가 요 다음에 나올 게 아마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을 어떤 형태로 좀 쓰면 좋을지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일단 회사를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를 받고 회사가 저희 회사에 와서 한번 회사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성을 분석을 하고 재무적인 부분도 분석을 해요. 재무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는데 초기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재무 상황을 분석할 거는 별로 없어요. 회사가 추정하는 그 미래의 것들을 한번 저희도 같이 판단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되는지 이렇게 하고 투자 심의를 하고 나면 뭐 계약을 하고 사업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로 넘어가면 사업 계획서는 일단 이렇게 간결하게 써야 돼. 간결하게 할 말만 써놓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저희는 성장성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요. 성장성. 예를 들어서 100억 매출을 하고 30억 이익 나는 회사가 있어요.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꾸준히 그렇게 나요. 그런 회사는 VC가 투자를 안 해요. 은행들은 되게 좋아하는 회사지. 근데 저희는 올해 10억 매출을 하더라도 내년에 50억, 내후년에 150억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성장성을 VC는 되게 많이 보고요. 마찬가지 그에 따른 회사가 이렇게 매출은 되게 올라가는데 이익률이 3%야. 그럼 실제 시장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건 또 별로라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하거나 뭐 누구 볼 때 와, 저 아이디어는 죽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빙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대한민국 한 100명 정도는 그 생각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내일 모레만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만큼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비즈니스에 또 영속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초기 단계 회사나 성장 단계 회사나 성숙 단계 회사마다 약간씩 보는 포인트는 달라요. 특히 초기 단계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정확한 고객이 누군지,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딱 하고 났을 때 실제로 어떤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지 낮은지,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초기 할 때는 많이 보고요. 결과적으로 사람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되게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뭐 성장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뭐 재무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보고요.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성숙 단계에서는 실제로 좀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좁아요. 여기서 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좀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락앤락 잘 아시죠? 락앤락이 상장을 할 때
나중에 이제 IPO 할 때 그 프로세스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수요 예측이란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와 외국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써내요. 나는 얼마면 몇 주를 사겠다 이런 걸 이렇게 써낸다고. 써내는데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이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갔어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맞았어요. 왜 그랬냐면 외국 애들은 뭘 봤냐면 이게 중국에서 먹힌다라고 본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락앤락이 중국에 진출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잘 사는 집에서 락앤락을 사는 게 마치 옛날 고딩들은 노스페이스 입는 여러분 고딩들 노스페이스 입었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뭐 이래가지고요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초기 사업 개설할 때는 이런 경영진의 역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량, 인간성,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가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것 같아. 예를 들면 한 3, 40억 매출을 하거나 한 4, 50억 매출을 하거나 그래서 이익도 한 5, 6억 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럼 자기는 잘 먹고 사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갚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회수를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내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회수를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은 제시가 돼야 되고 서로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투자가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계에서 목차들은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말 프로젝트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러면 저런 항목들을 좀 이렇게 쭉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회수나 추정된 손익계획서에 따라서 사실은 나중에 협의해야 될 밸류에이션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심사할 때 주로 보는 포인트는 아까도 막 언급을 했지만 뭐 모델이 우수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되게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테크가 되게 좋은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시장이 막 엄청 팍팍팍 커지는 시장이다. 아니면 전략이 좋거나 아까 옐로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 속하는 애들이었고요. 주로 이제 게임 같은 거 볼 때는 이쪽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거를 많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등을 할 때는 뭐 여러분들 뭐 재무 같은 거 수업 들을 때 아마 저런 방법론 같은 거 많이 아마 하실 건데요. 저희는 실제로 보면 요거 많이 써요. 거의 대부분 그냥 이거 써요. 이거 쓰는데 예를 들면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은 그냥 PSR을 써요. 매출액 대비 몇 배냐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인터넷 기업이 돈을 쫙 벌기 시작하는 초창기 한 1, 2년 동안은 그냥 PSR을 쓰기도 해요. 실제로 여기서 캐시인이 어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냐면 지금 라인하고 카카오가 마케팅 비용 엄청 쏟아부고 있거든요. 거의 미친 듯이 쏟아부고 있거든요. 특히 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누구 다운받으면 돈 이렇게 찔러주는 식의 거의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약간 걱정도 되는데, 근데 저게 좀 이렇게 고객이 딱 잡히면 사실은 쫙 락인되는 게 되게 강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요거 거의 대부분을 써요. 근데 요걸 대부분 쓰는데, 요거를 쓰려면 정확하게 비교되는 회사를 잘 골라야 되는 게 있죠. 비교되는 회사를 잘 골라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요런 문제들 갖고 좀 약간 튜닝을 좀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의 PER이 10이다. 근데 비상장 애들한테도 똑같이 10을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의 문제도 있고 얘가 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할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투자 기간이 되게 길어지면 그만큼의 항상 리스크가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니까 좀 줄고 그 다음 해당 산업이나 업종이 좀 삐리리하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바이오 이런 데들은 막 PER 50, 60 이렇게 가요. 조선 3, 4 이렇게 가요.
IT 6. 근데 모바일이라면 또 한 20, 이렇게 30 이렇게 하는. 예.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한 매력도 등도 잘 고려해서 튜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VC들 만날 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계약서 맨 마지막에 항상 보면 진술과 보장에 대한 게 있어요. 이때까지 네가 말한 말이 뻥이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한 줄 딱 써놓거든요. 한 페이지. 그래서 항상 저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투자할 때 보면 저희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보통주, 우선주 또는 뭐 전환사채, 뭐 빅데이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거 투자를 하게 돼요. 뭐 대충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보다는 어떤 한 프로젝트가 클 때, 근데 회사 자체는 되게 영속적이지 않을 때, 게임 예전에는 음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요. 영화는 거의 대부분 저렇게 하고 일부분 영화 제작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돼요. 예전에 몸짱 아줌마 아세요? 정다희 아줌마? 몸짱 아줌마? 몸짱 아줌마의 헬스클럽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어요. 벤처 캐피탈에서.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일산에서 헬스장 만드는데 5억 든다. VC를 5억을 딱 대고 뭐 인건비 제하고 3년 동안 버는 거 다 했던 VC가 이렇게 해서 5억을 딱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몸짱 아주머니랑 VC랑 일정 부분 나눠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아주머니가 되는 그런 영화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요. 회사는 이 순서대로 투자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주, 우선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우선주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상환 전환 우선주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주를 전환할 수 있거나 일정 어떤 조건이 되면 상환해서 이렇게 빌린 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가끔 이제 기사나 이제 약간 오해를 하고 야 VC가 나쁜 새끼들 아니냐 투자했다가 잘 안 되면 또 막 상환해달라고 이러는데 저희가 만든 게 저렇게 이제 있는 건데 저거는 회사가 이익 잉여금이 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 돈을 벌고 있을 때. 그래서 되게 불공정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 투자를 했는데 상장할 수준은 안 되고 회사가 돈을 버는 수준은 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사가 이렇게 상환하고 끝내는 거죠, 서로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저희가 아까 이제 쭉 프로세스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요. 한 인더스트리를 이렇게 까요, 쫙 이렇게. 까서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뭐가 좀 좋을 것 같은지 이렇게 해서 막 골라본다고요. 그 중에 좋은 비상장 회사가 있거나 뭐 이런 거에서 저희가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되는. 저희가 나중에 과제를 드릴 텐데 과제가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가 초기부터 이렇게 한 두어 번 정도 투자를 받는다고 할 때 과연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받으면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500원짜리 주식으로 구성된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주당 4,000원으로 40억을 투자하면 세계기관이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식 수가 이렇게 되고 그럼 지분율이 이렇게 쭉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받을 때는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받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규모가 되게 중요하고 누구에게 받을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그런 재무적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나는 정부 자금을 개발을 하고 중반부터 투자를 받을 건데 이런 뭐 창업 투자회사한테 받을 건지 아니면 카톡 같은 경우는 창업 투자회사도 많지만 위메이드한테도 받았고 중국 텐센트한테도 받았거든요. 또 그들한테 받을 땐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라고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VC에 관련해서는 쭉 이렇게 했고요. 그냥 이렇게 상식선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로 취직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증권사 가서 IB 본부로 가면 요런 일을 하실 거예요. 요런 일에
전체 실무를 쭉 하실 건데, 기업이 상장을 하려 그러면 증권사 등을 통해서 이제 대표 주관회사이라는 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동안 회사를 실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딱 하게 되면 2개월 안에 심사를 해줘야 돼요. 2개월 안에 심사를 해서 되든지 떨어지든지 이렇게 되고 나면 새롭게 유가증권 신고서를 써서 새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렇게 상장을 해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준비기간 다 합치면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1개월이래 1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셔서 회사 내부에서 상장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증권사를 가서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오너가 돼서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저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IPO를 할 때 되게 보면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외형적인 양적인 요건과 죄송합니다. 자꾸 귀신이 잡아 당기는 줄 알고. 정량적인 요건과 정성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정량적인 요건, 재무적인 요건,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가 필요로 하게 해서 지분이 상당량이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회사 자본금의 20% 이상이 500명 이상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요건.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 대주주는 지분을 상당 기간 동안 팔지 말게 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질적 요건들은 이렇게 봐요. 이제 시장이 올해로서 끝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만약에 요즘 같은데 언딘이 이제 상장하러 간다면 상장 안 시켜줘.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면 그냥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한다면서. 원전 관련해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원전 문제가 시끄러우면 이게 그게 내년도의 실적들이 되게 불투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해준다. 조선 경기가 확 꺾였어요, 이제. 그랬을 때 잘 안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이 회사가 쭉쭉쭉 있다가 한 해 매출이 확 뛰었어요. 그럼 거래소가 한 해만 더 봅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기술이 너무 없어도 잘 안 시켜주고 자체 생산하는 게 없어도 안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투자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냥 메자닌 펀드, 저희가 이렇게 딱 상장하기 직전에 들어가는 펀드, 이런 펀드들도 있고요. 오히려 국내에는 이런 펀드들이 되게 많아요. 리스크를 많이 안 지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이 되게 많고요.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 받는 대출, 그 다음에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